자, 그래서 우리 공동자산화에 등장하게 될 이 개념들에는 법인이 어딘가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자산화, 시민자산화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전부 다 이 법인이라는 것이 끼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의사를 조율하고 또 각각의 이 재산에 관련된 처분행위라든지 관리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여러 사람이 복작복작거리면서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통해서 다른 여러 행위를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게 어떤 법인, 어떤 기능을 갖춘 법인이 중간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자산화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이 목적에 따른 운영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준비한 표에 상법상의 회사가 있고 또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보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듭니다.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뭐 여러 유수의 기업들 전부 다 돈을 벌려고 만든 기업들이죠. 그리고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보면 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상법상의 회사들이 있고 우리가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리성이라는 건 결국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출자한 주주들에게 돈을 다시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벌어서 나눠주기 위한 형태의 법인, 바로 이게 회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이 자산화를 잘 해서 건물을 잘 관리하거나 개발행위를 잘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에 여기에 투자한 우리 구성원들에게 돈을 다시 나눠주고 싶다, 돈을 벌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리성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또 법인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설립 목적을 보니까 이 영리적인 목적도 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두 개를 균형을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다. 일정 수준의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다시 그 이익을 분여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성원들한테 다시 돈을 나눠줄 생각은 없다. 그냥 다시 돈 나눠줄 생각 없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국가로 다시 돌려놓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셈 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게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고 흔히 들어보신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낸 사람이 다시 그걸 가져갈 생각도 없고 어떻게 돈을 다시 불려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 하면 그러면 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공동자산화의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에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내고 싶긴 하고 한데 다시 그로부터 얻는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비영리 법인을 공동자산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영리 목적이라는 건 아까 정리 드렸다시피 이 출자한 사람, 돈을 낸 사람한테 다시 그 돈을 넘어선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보장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 돈을 내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이라는 걸 받아가게 됩니다. 이익이 남는다면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영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이 법인 자체가 세를 주고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등도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을 받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리성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이 출자를 한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여를 해주느냐라는 개념이라고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훨씬 개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공동자산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걸 공동자산화해가지고 돈을 좀 출자한 사람들이 벌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회사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도 상법상에 다종다양한 회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아마 주식회사일 겁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을 오히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명칭 자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왜 사람들이 많이 이 형태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뭡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권이죠. 최근에는 이 증권 자체가 종이로 나오지 않고 특히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전부 다 전자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게 뭐 전자적인 형태든 실제 종이 실물이 나오든 이 회사라는 우리 개념을 잘게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나눠서 각자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소유와 관련된 그런 규정을 따라가지 않고도 이 주식이라는 증권을 가지고서 그 주식을 그냥 사람한테 넘겨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할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꼭 이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합유, 총유처럼 2분의 1이 넘게 모여야 되고 어떤 건 처분할 때 전원이 모여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어쩔 때는 전체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만 모여도 되고 어쩔 때는 3분의 1 정도만 모여도 되고 이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 주식회사가 만약에 이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단계 주식회사라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훨씬 더 편해지고 그리고 또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흔히 말하는 대표이사, 이사들이 있죠. 이 이사들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100명, 1000명 모이면은 누가 진짜 일을 해야 될지부터 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회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소유권을 주식이라는 걸로 잘게 쪼개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주고받기가 편해요.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편하고 팔기도 편하고 그런데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은 주식회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주식회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공동자산화를 했을 때는 주식회사가 정말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사실 이 자산화, 공동자산화를 통해서 떼돈을 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 우리 공동체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처음에 이걸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도 벌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좋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성에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설명들을 이 표에다가 나타내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로서 이 영리를 추구하는 욕심에 따라서 많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는 게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비영리성을 띠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완벽하게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회사들만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공동자산화의 지금까지 사례들을 지켜보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시도가 된 사례들이 여러 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자산화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이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대를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모두가 다 이 상권의 붕괴라든지 지역 쇠퇴라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자산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영리성을 부과하고 공동체를 위한 방식으로의 운영을 지향하는 것에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운영의 형태, 법인으로서의 운영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것이 어떤 설립 절차와 그리고 실제 배당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 공동자산화의 절차에 들어갔을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보다는 조금 더 영리성이 약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비영리적인 형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영리 법인 하면 대명사처럼 생각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등의 특수한 법인들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인들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비영리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립 자체에서 주무관청이나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인허가를 받는 데에도 정말 적절한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등등의 심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법인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어가지고 배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재단에서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바탕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누구한테 배당의 형식으로 빼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회적 자산화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부동산을 사는데 돈을 냈으면 당연히 이 서울시의 땅값이 만약에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땅값이 좀 오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 욕심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익 추구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 돈을 내고서 나중에 찾아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고서 접근을 하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 자산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데리고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고 싶은 사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비영리만을 고집해서 이렇게 비영리 법인이 무조건 소유를 하는 사회적 자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우리가 결국 선택하면 되는 거지만 결국 이 중에서 회사가 맞는 것인지 협동조합이 맞는 것인지 비영리 법인이 맞는 것인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적 자산화를 효과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실제로 활용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광진주민연대의 자산화 사례입니다. 이 도표, 첫 번째 사례는 광진주민연대의 자산화 사례인데 저희 이 정책 리포트에서 가져온 도표들을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선 지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유 공간 나눔을 사들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회적 자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법인이 중간에 껴서 직접 부동산을 사들이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자, 돈을 조달하는 이 방법은 서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조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으로 직접 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융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이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신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먼저 이 부동산을 살 만한 신용이 되는 분이 개인의 자격에서 혼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이 갖고 있는 거를 일정 기간 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던 사례입니다. 중간에 개인이 껴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소유, 공동자산화를 이뤄내는 케이스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중간에 껴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조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실사례로 볼 때 현실 세계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여러 명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법인으로 조금 전환해서 간편하게 하면 된다라고 문제가 간단히 끝나지는 않고, 이 법인에서 실제로 은행 대출이 되느냐, 그리고 이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세금의 문제는 없느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에 추진이 시작됐던 이 프로젝트는 2017년이 되어서야 자산화가 완료되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떤 법인이라는 도구를 선택을 하더라도 과연 그 법인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 조달의 적절한 방식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같이 활용한 사례입니다. 방금 첫 번째 사례는 협동조합,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 사례는 주식회사를 중간에 껴놓고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협동조합이 50% 넘게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공동자산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헤비투게더의 자산화 사례는 마포구 일대의 3개 협동조합이 연합해서 자산화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자회사, 그러니까 50% 넘게 협동조합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것을 사고 팔므로 해서 소유권을 아주 간편하게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소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그걸 맡기고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가장 이 회사의 소유권을 우리가 조정하기가 쉬운 그런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금성이 일단 좋죠. 주식을 팔고서 떠나기도 좋고, 그 주식을 내가 사고서 들어오기도 좋습니다. 새로운 주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취득하는 것인데, 그 절차 자체가 다른 법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주주를 또 모시는 것도, 새로운 주주를 데려오는 것도 더 편하겠죠. 주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회사의 자본금을 댄 사람, 회사의 자본을 조달한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로 자본을 조달할 사람을 데려오기도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이 주식회사의 특징을 중간에 껴놓고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형태가 바로 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혼합해서 활용한 헤비투게더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이나 기관 투자자 모두 할 거 없이 실제 주주가 돼서 참여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주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 회사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나 다름없으나 내가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싫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고서 떠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간에 이 주식회사가 껴있다는 것은 투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사례는 실제 있던 건물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구입하려고 하다가 개인이 먼저 구입한 사례, 아니면 중간에서 주식회사라는 거를 껴놓고 이 주식회사의 주식들을 각각의 투자자 내지는 협동조합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 주식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던 그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구조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민관협력, 정부와 혹은 지자체와 이 민간 업체, 민간 투자자라든지 참여자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빌드 바이아이라는 이 빌드라는 업체가 바이아이라는 키즈 카페를 취득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례인데요. 중간에 이것도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것이 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례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항상 법인이 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법인이 중간에 껴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공동자산화를 한다고 하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관협력형 모델의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 이 일반 재산을 소유권을 이 특수목적 법인, 요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그 법인에다가 이전을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 법인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도 당연히 주식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기관이 여기에 출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출자를 하거나 출자를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특수목적 법인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흥시가 가지고 있던 공공 영역의 자산을 소유권을 이 특수목적 법인에 주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걸 사오는데 아니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자금은 일반 시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모델이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포구의 사례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까 그 사례에선 마포구의 사례에서는 협동조합이 이 중간에 특수목적 법인의 소유권을 50%가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러니까 운영 주체한테는 운영권만을 주고 나머지 소유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배당만 받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두는 것,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대표이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이 한 주도 없다라고 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 주체와 소유 주체를 분리해서 사회적 자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키즈카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여러 시민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이 빌드라는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가져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투자자들이 소유하면서 운영 주체는 건강하게 이 사회적 자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 부동산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자체는 이 부동산 자체는 시흥시가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복잡한 구조입니다. 사회주택 리츠라는 걸 활용한 엔스테이블의 사례인데요. 리츠라는 것이 뭐냐? 자, 이 사회주택 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츠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라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라는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 이 목적만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을 리츠라고 합니다. 딱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기구, 그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이 투자 회사는 딱 그 부동산을 사서 운영하는, 그리고 그 운용 수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일만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리츠의 개념입니다. 이 도표에서 발견하실 수 있다시피 부동산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면 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 관련 자산에서 월세가 나온다, 아니면 뭐 다른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리츠의 개념이고요. 법으로서 이 배당을 9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그때그때 다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딱 이 회사는 다른 거, 우리가 회사가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회사는 법적으로 부동산만 사거나 부동산 관련된 자산만 사서 그걸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만 운영되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택 리츠라는 건 뭐냐?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이 주거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리츠를 설립을 한 건데요. 이 공동자산화 형태에도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를 끼고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N스테이블의 사례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 서울 사회주택 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주체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자, 이 리츠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사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건 본질적으로 일단 조성이 되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꾸준히 적든 많든 계속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동자산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이 사회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동자산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소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공공 영역에서 리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공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 바로 이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서 리츠라는 건 오로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나눠주는 기능만 하니까 이 부동산을 잘 가꾸고 이 부동산을 적절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하는 것은 또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중간에 민간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맡아서 해주게 되는데, 자, 이 구조의 경우에는 SH가 사회주택 리츠로 조성한 이 상가 복합형 주택의 전문 관리업체격으로 소셜벤처 기업인 N스페이스가 운영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운영 관리를 맡으면서 발생한 그 임대 수익, 그 중에서도 상가 수익을 이 업체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주택을 임대한 수익은 그대로 다시 이 리츠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네요. 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거기에 세입자로서 그 주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가의 세입자로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사회적 자산화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단 이 SH가 소유하고 있는 리츠 자체가 SH가 98% 이상의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자산 자체가 이 민간 영역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운영관리 업체가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꼭 공동자산화의 형태가 소유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부동산의 공동 매입을 통한 이 사회적 자산화의 극복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련의 내용과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동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사회적 자산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분명한 리스크들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 참여한 사람들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을 일단 사기는 했는데 후에 이것을 어떻게 물색하고 사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적 복잡성의 경우에는 저희 이런 부동산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민법의 기본 규정부터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특히 이 공적 영역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까지 한번 쭉 훑고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별천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도입된 것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장 목적에 걸맞는 운영 방식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좋은 형태를 고안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복잡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방식과 일단 매입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법인을 끼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층화되고 좀 복잡하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이 공동자산화를 둘러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기가 또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공동자산화는 업무 추진이 다소 좀 수고롭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이건 이 구조적인 복잡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50%를 대출을 받으면 내가 50억만 있어도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더더욱더 이제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지금까지 사례가 많이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 특히 시중은행, 시중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이 사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사례에서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대출을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으로 계획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 금융 조달이 실제 현실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중간에 시민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을 이 부동산, 공동자산화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투자자로 데려오는 구조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조는 저희가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개방적인 법인의 형태를 통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다시 이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 내가 그냥 온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그냥 시장에 내놔서 팔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의 주식을 내가 시장에다가 내놓고 판다라고 하면 이 복잡한 구조를 새로운 투자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부터 이걸 정말 어떤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라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장에 내놓고서 다시 환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고 금융 조달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동산을 일단 적절한 부동산을 물색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기 같은 것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이 거래 과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또 관리하고 좋은 임차인을 구하고, 그리고 월세도 잘 받고, 건물이 좀 낙후해 있거나 중간에 또 개량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자산화를 지금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역량에 있어서 조금은 이 부동산의 실제 취득과 운영에는 낯설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리스크로 하나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리스크 극복 방안도 우리 공동자산화라는 전체 테마에 맞게 다 같이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 공동체 전체가 실제 공동자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재무, 법률 등등의 컨설팅을 받고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민간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자금 연계, 그리고 좀 더 개방적인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다른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자금 조달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조성이나 또 이 적절한 물건을 탐색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플랫폼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개방된 플랫폼에서 모두가 우리가 이 공동 자산화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하고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 공동 자산화의 산물을 직접 이용하고서 이끌어 나가실 주체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좀 더 잘 깊이 이해를 하시고서 적절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치솟는 임대료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산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공동 자산화 과정에서 공동 매입에 따르는 이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사례별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술적인 내용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재미없더라도 이게 실제로 공동 자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꼭 제가 오늘 해드렸던 말씀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임현서였습니다.